네, 반갑습니다. 비록 제 앞에 아무도 없지만, 우리 신도분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지금 법회에 동참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광주시에서 7월 16일,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서 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정심사에서도 그 광주시의 방역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 자체적인 방역 지침을 수립을 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이제 모든 상주 인력 그리고 출입하시는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당 안이든 밖이든 정심사 경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지켜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법당 출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형전 같은 경우는 20인 이내로 숫자를 광주시에서 2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법당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회를 볼 때는 항상 모든 문을 다 개방을 해서 공기가 밀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불 중에는 스님들만 연부를 하고 신도분들은 예불 중에도 마스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연부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신도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인이 넘어갈 경우는 법당 밖에 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법당 밖에 자리를 배치하고 있고요. 오늘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전체 인원이 100명을 넘어가면 사중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내 시설은 50인 미만, 실외 시설은 100인 미만으로 집합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양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은 폐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공양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템플스테이도 2단계 진행하는 동안은 템플관도 폐쇄하고 있습니다. 정심사 템플스테이 오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더라도 좀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침에 맞추어서 시당국의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 사중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것은 누구나 이제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할 거는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본 원칙 하에서 철저한 방역 지침의 준수가 전제가 된 법회의 운영을 당분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신도분들 이제 여기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이제 다음 주에 초하루도 있고
초사월도 있고 칠성도 있고 또 백중 초제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법회가 많이 있습니다.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 미리 잘 숙지하셔가지고 착오 없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일요법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 재난문자가 오기를 종교시설은 온라인으로 뭐 행사를 치르라 이렇게 긴급 재난문자가 와서 오늘 법회는 법당 출입을 금하기로 해서 지금 법당에는 스님들만 있습니다. 스님하고 우리 법당 봉사하시는 분 한 분 해서 이렇게 세 분만 지금 법당에 있고 그리고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밖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지금 나무 보고 법문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법당 내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건 이제 광주시에서 오늘 긴급 재난 문자를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요법회 날이고요. 일요법회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일요법회는 어떤 시사적인 문제, 우리 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법문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항상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자 서로 입장이 다른 집단들이 서로 다른 주장과 이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황에 보니까 거의 뭐 진실공방 수준으로 또 이야기가 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입장들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뭐 뉴스 기사만 가지고는 제대로 뭐가 뭐 드러나는 것도 없고 해서 과연 진실이 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 정도로 상황이 상당히 지금 그 의혹이 증폭되는 뭐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디까지나 정신사 주지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나는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어떤 정치가의 어떤 행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자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조금 더 뭐 상황을 부연 설명하면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로 뭐 정확한 이유야 뭐 그거는 각 입장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지금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분석하기는 20대와 여성층의 대거 이탈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이 뭔지는 모르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가는 공인입니다. 공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공인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공인, 그러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공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그럼 뭐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공인이겠구나.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 사회에 이제 공공을 위한 서비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공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보면,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있다. 요즘 한참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예를 들면 식당 주인이 있다고 칩시다. 식당 주인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식당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식당 주인이 봉사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식당 주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업이 있는 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뭔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그 대가를 받죠. 하지만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 직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해요. 심지어 직업이 없는 사람, 실업자도 이 사회에서는 먹고 살려면 소비를 해야 됩니다. 실업자도. 그럼 소비를 하면, 실업자가 소비를 하면 누군가는 실업자가 쓴 돈으로 혜택을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업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아마 헌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이라고 말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범위가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공인이 아니고, 어떤 뉴스나 이런 매체에 자주 나와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토론회에서 자기 입장도 이야기하고,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유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유식한 말로 오피니언 리더 해가지고 어떤 사회의 특정 문제에 대한 견해를 리더,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피니언 리더.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변호사, 우리 주로 이렇게 신문에 칼럼을 쓴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 변호사나 교수다, 평론가다,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분들이 이 전체 사회를 놓고 보면 이런 분들의 역할은 일종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매스컴에 자주 얼굴을 비친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신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예인은 그러면 공인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연예인들이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사과 발표를 할 때 보면 공인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공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연기하는 사람, 연기자다, 가수다, 아니면 감독이다. 이건 하나의 직업입니다. 연기로서 이 사회에 봉사하는 거고,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복무를 하는 거고, 가수는 노래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에 phục務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름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일종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사람들의 여론을 주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넓은 의미의 오피니언 리더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패션 리더 같은 경우도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 그 복장을 또 일반인들이 따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패션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내지는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에 나와서 이 제품을 사세요. 이 제품 정말 좋아요. 광고를 막 찍는단 말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일종의 자기 생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하라고 권유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특정한 견해를 주도하는 이것도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다. 공인이라고 딱 우리가 똑부러지게 말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부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 그 다음에 뭐 연예인, 그 다음에 실업자, 누구든 따지고 보면 공인이라는 틀로 딱 구별 지을 수 있는 뭔가가 조금씩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물론 공인의 정의는 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만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대신 사용하는 사람을 저는 공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치가들은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정치가를 뽑습니다. 투표는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번에 누구 찍을까 해서 뭐 1번, 2번 도장을 찍습니다만은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표만큼의 이 권력을 그 사람에게 4년 동안 양도하는 겁니다. 투표라 하는 것은 나의 권력을 내가 찍는 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종의 계약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서 뭐 가질 수 있는 발언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총 뭐 몇만 주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표의 주주를 가진 사람의 힘은 주주총회에서 아주 미미합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표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표만큼의 권력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별다른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누군가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4년 동안 당신이 우리들의 힘을 대신 쓰시오 라고 우리가 힘을 몰아주는 겁니다. 권력을 양도해 주는 거죠. 권력은 힘이거든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그 정치가는 시민들로부터 양도받은 권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정책도 펴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입법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제도도 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금을 갖다가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도 결정을 하고 이것 자체가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죠? 이렇게 공인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 공인은 시민들의 권력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힘, 투표로 양도하는 사회적인 힘이 그렇게 크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내 개인의 행동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못합니다. 미미합니다. 쉬운 말로 범부 중생의 일상적인 삶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주 미미하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양도받은 정치가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정치가들로부터 권력을 일부를 나눠받은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뽑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대통령이 날 때부터 그만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 유권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천만 명의 유권자가 4년, 5년 동안 대통령에게 자기 권력을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다 보기 힘드니까 그 권력의 일부를 장관들에게 양도하고 장관은 또 혼자 다 하기 힘드니까 그 밑에 실장, 국장들에게 조금씩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투표로 뽑힌 사람들은 아니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을 보면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월급 받는 공무원인데 우리 머릿속에 검찰이 그냥 뭐 동사무소 서기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강한 권력자로 우리들 상식적에는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은 그 권력은 국민들 손에서 나온 건데 공무원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고위공직자도 권력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성적 차별적인 발언을 막 하는 거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거 하고 그 파급력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권력을 양도받은 사람들은 즉 정치가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은 자기 행동에 자기가 그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기 행동을 신중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전에 지금이 중국이 지금처럼 막 아주 선진화되지 않았을 때 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경제력이 부강하지 못했을 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북경에 아침에 이제 자금성 주변에 이렇게 쭉 가면 그 새장을 들고 나온 노인네들이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새장을 걸어놓고 그 주변에 그 중국 전통 찻집 같은 게 있대요. 거기서 그 자기가 키우는 새를 들고 나와서 거기 놔두고 찻집에서 이렇게 노인네들이 차도 한잔 마시다가 간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 중에는 상당수가 쉽게 말하면 그 공산당의 중앙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냐?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흐름해 보이는 그 옛날 인민복, 중국 인민복 입은 그냥 공원에 그냥 새장에 새 들고 나온 노인인데 그 양반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결제 하나 하는 거에 따라서 중국 인민 몇백만 명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베이징에 가면 노인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권력을 양도받은 사람들, 그 권력이 자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파장이 일반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발언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행동을 신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공인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공인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권력을 양도받은 사람, 시민으로부터. 공인과 수행자는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수행자는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면 열반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범부중생들은 세세생생 이어내려온 그 습이, 중생의 습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깊이 뿌리 박힌 중생의 습을 다 털어내려면 내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생각 하나하나, 내 마음을 항상 살피고 다스려야지만이 세세생생 깊이 뿌리 박힌 이 중생심을 우리는 털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자기 성찰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는 수행자는 절대로 열반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수행자는 수행자가 아니죠. 수행자가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고 공양물을 받는 이유는 수행자는 오로지 수행만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방된 대신 먹고 사는 문제는 신도와 일반인들에게 의존하는 대신 오로지 수행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성찰에 철저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수행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수행자는 자기 성찰에 항상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공인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팔을 휘둘러도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 브라질의 대통령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는 별거 아니다,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자기 팔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습니다. 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판단 미스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브라질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렸죠. 이렇게 공인이 자기 성찰에 게으르면 자기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자기한테 권력을 양도해 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고 같이 고통받습니다. 내지는 개인은 좋을지 몰라도 공인에게 권력을 양도해 준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은 양도받은 권력을 손에 쥐고 행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고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수행자에게 과연 프라이버시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행자의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되나?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수행자가 공적인 영역에서는 수행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개인적인 시간은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 시간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저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수행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 순간 매 찰나 수행은 하는 것이지, 출근 시간 정해서 수행하고 퇴근하고 나면은 수행하고 담 쌓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수행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수행을 느슨하게 할 수는 있어도 뭐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수행자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한밤중에 정심사 주지스님이 잠자고 있는데 밤 12시에 쳐들어와가지고 상담해달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까지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수행자에게 사생활이란 원칙적으로 사생활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좀 수행과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수행은 항상 매 순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인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개인의 행동이 아닌 거죠. 개인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생각 하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숙명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양도받고 있는 동안은 매사에 철저해야 되고 공인으로서 사생활을 챙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공통점은 공인이나 수행자나 어떤 사적인 영역을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곤란하다. 자신이 공적인 공인으로서 아까 말한 권력을 양도받은 위치에 있는 이상은 매 순간 항상 시민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시민들의 대리인이다. 생각이나 행동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이야기인데 자기 성찰에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쓰는 일은 없는가를 항상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양도받은 권력을 그나마 올바르게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을 볼 때 저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못한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저 사람이, 저 공인이 자기 성찰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수행자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된다.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굳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정심사 주지로서 제가 공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공인은 수행자와 동일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항상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항상 자기 성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행자는 열반을 성취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반면에 공인은 권력이라고 하는 무서운 칼을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24시간 품에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뉴스도 봐야 되고 보다 보면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지겨울 때도 있고 참 뉴스만 보면 볼 게 없다.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권력을 공인들에게 양도해 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내가 준 권력을 잘 쓰고 있는지를 항상 지켜보고 감독하고 감시할